책 명상 하늘 안테나입니다. 책은 삶의 친구이며 마음을 치유한다. 개인주의자 선언 문유서. 당신에게 5분은 충분한 시간이 아닐지 모르지만 5분 동안 마음을 차분히 내려놓고 명상을 한다면 마음속 5분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개인주의자서는 지연이 문유서 속에 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소년 시절부터 좋아하는 책과 음악만 잔뜩 쌓아놓고 홀로 살아가고 싶다고 생각했던 개인주의자였다. 요령껏 사회생활을 잘 해나가는 편이지만 잔을 돌려가며 왁자지껄 먹고 마시는 회식 자리를 힘들어하고 눈치와 그 치레를 중요시하는 한국의 집단주의적 문화가 한국 사람들을 불행하게 만든다고 믿는다. 판사가 스스로 개인주의자라고 하다니 뻔뻔스럽다고 여길 이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서구에서 발전시킨 민주주의 법질서를 공부하고 이를 적용하는 일을 오랫동안 해온 법관에게 개인주의는 전혀 어색한 말이 아니다. 개인주의는 유화적인 이기주의나 사회를 거부하는 고립주의와는 다르기 때문이다. 사회에는 공정한 룰이 필요하고 그로 인해 개인의 자유가 일정 부분 제약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개인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위해 다른 입장을 가진 타인들과 타협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집단 내 무한 경쟁과 서열 싸움 속에서 개인의 행복은 존중되지 않는 불행한 사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이민만은 아닐 것이라고 믿으며 감히 합리적 개인주의자들의 사회를 꿈꾼다. 지은 책으로 미스 함무라비 판사 유감이 있다. 개인주의자 쓰는 책 소개를 살펴볼게요. 1판 1쇄가 2015년 9월입니다. 1판 44쇄 2019년 5월입니다. 책의 구성은 프롤로그 인간 혐오에서 일부가 만국의 개인주의자여 싫은 건 싫다고 말하라. 2부에서 타인의 발견, 3부에서 세상의 불편한 진실과 마주하기, 마지막 작가 에필로그 우리가 잃은 것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독서 노트. 만일 내가 택할 수 있는 게 주어지고 우리가 윤회를 통해 다음 생에 인연을 이어가게 된다면 나는 다시 한번 당신의 남자친구가 되고 싶고 다시 한번 당신의 남편이 되고 싶다는 아내를 향한 절절한 유언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할 따름이다. 신해철에 대한 글 중 마왕 혹은
개인주의자의 죽음 중에서 아이들에게서 가정을, 엄마와 아빠를 빼앗아간 것은 그 무엇도 아닌 바로 돈이었던 것입니다. 126페이지 필리핀 법관의 눈물 중에서. 하지만 누군가가 나에게 한사코 권하는 것은 그 누군가에게 이익이 되는 일이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일은 남들이 한사코 감추고 있는 게 세상의 비정한 이치다. 인천의 비극 중에서. 북유럽 전역에서 관습법처럼 통용되는 얀테의 법이라는 것도 있다. 1933년 산데 모제라는 노르웨이 작가가 이를 정리하여 소설 속 가상의 덴마크 마을 얀테의 관습법으로 발표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의 핵심은 당신이 특별하다고 생각지 마라. 남보다 더 낫다고, 남보다 더 많이 안다고, 남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지 마라. 남을 비웃지 말아다. 지상천국은 존재하는가 중에서. 스웨덴이나 핀란드에서 공부한 한국과 일본 학생들의 글을 읽어보니 북유럽에서는 사춘기 학생들조차 자기 집이 부자인 티를 내지 않아서 뒤늦게 친구 집에 놀러가서 큰 부잣집인 것을 알고 놀랐다는 에피소드가 많았다. 북유럽 국가들도 자본주의 체제다. 재벌이 있고 빈부격차가 있다. 하지만 자기 과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성숙한 배려의 문화가 정착되어 있기에 빈부격차가 실제보다 더 적게 느껴진다. 우리 사회는 아마도 그 반대일 듯하다. 지상천국은 존재하는가 중에서. 작가의 개인주의자의 소소한 행복. 직업적으로 그다지 도움이 될 것은 없고 오해받을 소지는 많은 글쓰기를 하고 있는 것은 내 나름대로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이다. 남들은 어떻든 나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거나 변호사 사무실 개업하여 재벌 회장들 변호하며 큰돈 버는 일에 별 관심이 없다. 대단한 철학이 있어서가 아니라 체질이 소시민적이다. 야심도 없고 남들에게 별 관심이 없고 주변에서 큰 기대를 받는 건 부담스럽고 싫은 일은 하고 싶지 않고 호감 가지 않는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 내 일을 간섭 없이 내 방식으로 창의적으로 해내는 것에 기쁨을 느끼고 내가 매력을 느끼는 소수의 사람들과 친밀하게 지내는 걸 좋아하고 심지어 가끔은 가족으로부터도 자유로운 나만의 시간을 갖길 원한다. 정말이지 공부라도 잘했으니 망정이지 한국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들 뻔했다. 문화예술을 좋아하는 지인들과의 소모임, 젊은 판사들과의 독서 모임, 수준은 극히 낮지만 연습하는 과정이 즐거운 법원 합창단 등의 소소한 모임이 즐겁다. 책 읽기를 좋아하다 보니 조금씩 글도 쓰게 되었고 운 좋게 책도 내게 되고 신문에 칼럼도 쓰게 되었다. 글쓰기를 통해 출판 문학의 사람들, 작가들, 언론인들을 알게 되고 독자들이 내 글을 읽고 한마디씩 던지는 반응을 읽는 재미도 알게 되었다. 법조계와는 상관없는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긴 것이다.
내가 통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건 정말 감사한 일이다. 이 고령화 사회에서 새로운 행복의 원천이 생긴 거다. 그런데 부장판사가 글쓰기를 단지 그냥 즐거워서 한다는 이야기를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분들은 목소리를 낮추며 내게 이렇게 물어본다. 그런데 이름 알려서 나중에 정치를 하려는 생각인 거지. 그럴 때면 참 여러 가지 의문이 든다. 우선 글쓰기와 정치라는 것이 어떤 논리적 연결고리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의문은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 모든 직업이나 성취의 피라미드 꼭대기에 그 이름도 위대하신 정치인이라는 최종 포식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걸까 하는 점이다. 물론 민주공화국의 시민으로서 정치의 중요성은 모두가 명심해야 한다. 정치에 무관심하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권리 위에 잠자는 어리석은 자임을 자백하는 소리다. 그렇다고 모두가 정치인이 될 필요는 없다. 시민으로서 투표하고 여론 형성에 참여할 의무를 다하면 족하다. 그런데 목소리를 낮추며 물어보는 이들의 맥락에서 정치란 그런 시민적 의무가 아니라 개인적 출세의 다른 말일 뿐이다. 권력의 부와 명예, 쾌락이 당연히 따르는 걸 지켜봐온 현대사의 학습 효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수직적 가치관의 정점에는 대통령이 있을 것인데 한국인 유엔 사무총장의 등장으로 출세 순위 매기기에 잠시 혼란을 느낀 이들도 있으리라. 철없게 들려도 할 수 없지만 내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은 일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다. 그것도 지금처럼 거장이 되어 사회적 메시지가 담긴 말씀을 한마디씩 해줄 것을 요구받는 노벨상 만년 후보 하루키가 아니라 일본 사회에 매이지 않은 채 로마의 1년, 크레타섬의 1년, 세계를 뿌리 없는 부평초처럼 자유롭게 떠돌며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소설과 소소하고 유치한 수필을 끝도 없이 쓰대던 예전의 하루키다. 뭐 그 와중에 돈도 잘 벌었으니 더욱 부러울 뿐이고 그렇다고 내가 이제 와서 이런저런 잡문을 쓰댄다고 하여 하루키 같은 작가가 될 가능성이 있을 리는 만무하지만 상관없다. 팔리든 말든 내 나름대로 글을 쓰고 책을 읽고 하는 소소한 일상 자체가 내게 즐거움을 준다. 판사 수직선 중 몇 등인지 작가 수직선 중 몇 등인지를 세며 한 칸 더 위로 올라가려 아등바등하지 않아도 말이다. 이런 소리를 하면 이 사회에 끔찍한 불의와 비극이 가득한데 기득권자로서 자기 행복만 추구한다며 부끄럽지 않으냐는 질타를 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늘 그런 부채의식이 마음 한구석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는 하지만 그런 질타에 머리를 숙이고 싶지도 않다. 세상을 아군과 적군, 정의와 불의로 이분법적으로 사고하는 이들은 천사도 악마도 아닌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일방적인 기대 심리를 투영하여 과잉열광하거나 조금이라도 자기 기대와 다른 모습을 보면 배신자 취급을 하며 돌을 던질 것이기 때문이다. 평생 하루하루를 분노, 절망, 투쟁, 당위만으로 채우는 것을 신성하게 생각하는 이들은 불행하다. 그리고 그들이 이끌고 가는 곳에 행복한 유토피아가 있을 리 없다. 나는 소박하게 그리고 다양하게 일상 속의 작은 행복을 채워가는 그러면서도 마음이 가는 일에는 주저없이 자기 힘 닿는 범위에서 참여하는 이들이 이끄는 곳으로 가고 싶다. 인류 역사에는 언제나 비극이 가득했지만 그 어떤 불행한 시대에서도 인간이 행복하고자 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태어난 것도 내 의사가 아니었으니 사라진 후에 대단한 흔적을 남기고 싶지도 않다. 가장 두려운 것은 지나치게 빠른
평균 수명 연장이다. 생물학적 수명과 사회학적 수명이 불일치하는 대책 없는 고령화 시대를 맞아 미래의 언젠가 무기력하게 방구석에서 종일 사극 재방송만 반복해서 보며 식구들에게 잔소리만 하게 되기 전에 기력 있을 때 주변 정리하고 마지막 날까지 지구의 오지들을 걷는 여행을 떠나 길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왔다. 계곡으로 떠나는 코끼리처럼. 이 얘기를 비장하게 했더니 마눌님이 가려면 혼자 가라고 그러시더라. 상상의 날개를 덮여보자. 최후의 오지 여행을 하며 유서처럼 페이스북에 일기를 쓰는데 이게 또 어떻게 사람들의 눈길을 끌어 중계방송 보듯 찾아보는 이들이 늘어나고 기사화되더니 팬덤 형성 응원의 메시지에 따라 걷는 순례자들이 속출하며 일이 커진다. 어느새 그런 관심에 중독되어 신경 안 쓴 척 실제로는 엄청 신경 쓴 사진과 감동적인 한마디를 페이스북에 올리며 세상의 반응을 즐기기에 이런 노인이 삶에 대한 의욕이 과다 충전된 나머지 고독의 끝에서 생의 의지를 발견하다. 어쩌고 하는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소리를 하며 도시로 복귀. 그동안 적은 글을 모아 책으로 출간하여 돈도 벌고 멘토 행세하다가 선생님 하며 따르는 미모 여대생과 눈이 맞아 이태리 멋쟁이 노인 흉내를 내며 스키니진 입고 스카프 두르고 데이트 다니다가 민족 정론 디스패치의 데스특빌 늙으면 죽어야지 지랄도 풍년이라는 어제의 팬들의 댓글 러시 속에 이혼당하고 무일푼으로 전락 그러고는 독거노인이 되어 대장금 재방송을 무한반복 시청하며 수명만 대책 없이 연장해놓은 과학자와 의사들을 저주. 죄송 너무 시니컬해져 버렸다. 상상하다 보니 결국 세속적 욕망으로부터도 세상의 쳇바퀴로부터도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한 것 아닌가 싶다. 어차피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이라면 개인의 행복이 골방 속에서 누리는 자유에 거치지 않게 사회와 함께하는 행복도 놓치지 말아야겠다. 나의 경우에는 감사하게도 직업이 그 통로가 되어준다. 이런 일이 있었다. 연속으로 몇 년간 대법원, 고등법원 등에서 규모가 크고 복잡한 업무만 담당하다가 인사이동으로 옮긴 법원에서 오랜만에 비교적 적은 금액의 서민형 분쟁을 다루는 민사재판 업무를 맡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업무 부담이 줄었는데 이상하게도 의욕이 없었다. 몇 년간 쌓인 피로로 지쳐있기도 했지만 건방지게도 맡은 일이 단순하고 작은 일로 느껴졌기 때문이기도 했다. 그런 어느 날 2년 넘게 끌고 있는 사건 재판을 진행했다. 변호사 없이 나 홀로 소송 중인 아주머니의 하소연은 길고 길었다. 어느 정도 지나자 재판에 필요한 부분도 아닌 이야기가 대부분이었다. 솔직히 짜증도 나고 지치기도 했지만 뒤에 순서를 기다리는 다른 사건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야기를 자르면 불만을 제기할 것 같기도 해서 그냥 들었다. 그것뿐이다. 그런데 이야기를 마친 아주머니가 갑자기 내게 절을 꾸벅하는 것이 아닌가 놀라서 쳐다보니 아주머니가 말씀하시길 그동안 이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 검찰, 법원을 여러 번 들락거렸는데 자기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준 것은 내가 처음이라는 것이다. 가슴 속 한 맺힌 얘기를 판사가 다 들어주니 이제 결과가 어떻게 되든 여한이 없다며 고맙다고 하셨다. 부끄러웠다. 난 그저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다. 그건 원래 내가 해야 할 일이다. 그건 과분한 감사를 받을 자격이 있을 리 없다. 게다가 난 감히 그때 맡고 있던 일을 전에 하는 일보다 작고 단순한 일로 여기고 있었다. 그 누군가에게는 일이 절실하고 한 맺힌 일인데 말이다. 죽비로 얻어맞은 듯 정신이 번쩍 나는 경험이었다.
책, 글쓰기, 여행, 인간관계 모두 내게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다. 하지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면 누군가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다는 것 역시 이에 못지않은 과분한 행운이다. 감사할 따름이다. 에필로그. 우리가 잃은 것들. 모교 행사 때문에 오랜만에 청운동을 찾았던 적이 있다. 행사에 들른 후 혼자 효자동 쪽으로 골목길을 걸어 내려갔다. 소년 시절 악동 친구 녀석들과 뛰어다니며 장난치던 오래된 골목길. 하지만 이제 아이들의 모습은 찾을 수 없었다. 보이는 것은 청와대를 보러 온 중국 단체 관광객의 행렬, 골목마다 서 있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 그리고 서촌이라는 이름의 관광지를 찾아온 사람들이었다. 새로 들어선 찻집들 사이를 무심히 걷다가 한 장의 포스터와 마주쳤다. 나무가 되어 굳어버린 소년의 머리카락이 초록 무성한 이파리로 자라나고 있는 그림과 함께 단원고등학교 2학년 4반 18번 빈하용 전시회라고 쓰여 있었다. 그 소개문 때문이 아니라 그림 때문에 홀린 듯 서촌 갤러리의 좁은 계단을 올랐다. 전시실을 가득 채운 작품들은 충격적이었다. 일러스트의 섬세한 필치는 알폰소 모아를, 만화적이면서 그로테스크한 이미지는 무라카미 다카시를 떠올리게 했다. 에곤 실레의 자화상처럼 도전적인 시선의 인물화도 있었다. 기발한 상상력, 섬세한 묘사, 대담한 색채, 그림마다 이야기를 품고 말을 걸어오는 듯 했다. 사춘기 소년의 불안정함과 완성된 작가의 원숙함이 묘하게 교차하고 있었다. 갤러리에 있는 분께 빈하용군의 그림 이력에 대해 물었다. 그는 6살 때부터 그림 그리기에 빠져서 손에 잡히는 종이마다 그림을 그려댔다고 한다. 전시된 그림 중에는 가정통신문 뒷면에 그린 것도 있었다. 성적표 뒷면에도 그렸단다. 아무런 전문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혼자 대부분의 작품 세계를 완성했다. 뒤늦게 미술학원에 들어갔고 지난 봄엔 친구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떠났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서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게 되었다. 그는 물고기를 참 좋아했나 보다. 전시실 가득 다양한 물고기 그림이 있었다. 도시의 빌딩 숲 사이를 거대 물고기들이 유영하는 그림을 한참 바라보다 갤러리를 나왔다. 길 건너 통인시장이 보였다. 집에 있는 애들 생각이 나서 복잡한 시장통을 걸어 명물 기름 떡볶이를 한 움큼 샀다. 그런데 등 뒤로 한 여자분이 뛰어가며 다급한 목소리로 누군가를 불렀다. 유나, 유나. 그러다 어느 신사분과 부딪혔나 보다. 죄송합니다. 아이를 잃어버렸어요. 죄송합니다. 그러곤 아이를 부르는 목소리가 점점 멀어져 갔다. 나는 내 새끼 줄 떡볶이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때 갑자기 떠올렸다. 이 범상한 무심함 때문에 우리가 잃은 것들을 말이다. 뒤늦게 나는 시장통을 뛰어 쫓아갔다. 아이가 멀리 가지 않았기를 속으로 빌고 있었다. 서로 원조라고 주장하는 떡볶이 집들을 지나고 도시락을 든 채
반찬을 골라 담는 사람들을 지나 시장통이 끝나는 곳에 그 여자분이 인형같이 자그마한 여자아이를 꼭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나도 모르게 말을 건넸다. 애를 찾으셨네요. 다행이에요. 여자분은 환하게 웃었다. 네, 고맙습니다. 집에 돌아가며 생각했다. 한 개인으로 자기 삶을 행복하게 사는 것만도 전쟁같이 힘든 세상이다. 학교에서 살아남기 위해, 입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취업 관문에서 살아남기 위해, 결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직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일하며 아이를 키우는 고통에서 살아남기 위해, 그 아이가 다시 이 험한 세상에서 살아남도록 지키기 위해, 그런 개인들이 서로를 보듬어주고 배려해주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가, 또 그렇기에 얼마나 귀한 일인가. 우리 하나하나는 이 험한 세상에서 자기 아이를 지킬 수 있을 만큼 강하지 못하다. 우리는 서로의 아이를 지켜주어야 한다.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다.